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마냥 착하기만 한 동네 오빠랑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아온 50대 아줌마예요. 저 역시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조실 부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죠 뭐.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막장 시댁 식구들 덕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별난 일들을 많이 겪었답니다. 시댁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부모와 시누이 둘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시시각각으로 사고를 치더이다. 개지랄 떨던 시누이들은 막판에 지들한테 땡전 한 푼 안 떨어질 것 같으니 콧배기도 안 비춰더군요.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가는 족속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매 걸린 시부가 큰아들인 남편과 며느리인 제가 본인에게 정성을 다한 건 인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 부부에게 막판에 큰 선물을 주셨네요. 아휴, 이렇게 사연살롱 애청자분들께 제 인생 얘기를 털어놓을 생각을 하니 지난 50년간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즘은 바다뷰며 강뷰가 펼쳐진 아파트들 가격이 진짜 무지하게 비싸더군요. 허나 옛날 제가 살던 어촌마을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둔 집합소 같았어요. 우리 집의 얇디 얇은 창문으로 바다가 쫙 펼쳐져 보였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뷰는 좋은 집이었지만 거의 다 쓰러져가는 곳이었죠. 장마철엔 주룩주룩 비 새고 폭설이라도 내리는 날엔 지붕 주저앉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본의 아니게 기술자가 된 아빠는 여기저기 뚝딱뚝딱 집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 쓰러져가던 그 집이 우리 가족이 가진 귀한 전 재산이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으니 배를 소유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여기저기 배 가진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는 곳에 찾아가서 일용직처럼 일하고 품삯을 받았죠. 가난한 집에 애 줄줄이 낳는 거 멍청한 짓이라며 첫째 딸인 절 낳고 아빠는 바로 정관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덕분에 전 외동딸이 되었지만 크면서 너무 외롭더군요. 요즘 뉴스에 보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라던데 그거 보고 기겁했네요. 내 새끼 물고 빨고 하며 얻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포기하다뇨. 자식한테 돈 쓰느라 저축 좀 덜하면 어떤가요? 내 새끼가 밥 먹겠다고 입 우물우물 하는 거 보면 귀여워 죽겠던데. 할머니 나이 다 돼서 너무 꼰대 같은 멘트인가요? 전 너무 외롭게 자라서 가족 간의 사랑과 따스함이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꼭 나 같은 외동이 아닌 형제를 많이 만들어줘야지 결심했고 엄청 많진 않지만 아들 3명 낳아 길렀네요. 시댁살이 하며 아이 3명 낳아 기르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중엔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인 절 토닥이며 위로해 주더군요. 아휴, 내 새끼들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오네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두 분 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아빠는 고기잡이배에 올라탔고 웬일로 잡일을 해준 여자 선원도 필요하다는 말에 엄마도 함께 승선했어요. 한 푼이라도 같이 벌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게 저승으로 가는 배인 줄도 모르고 두 분은 기쁜 마음으로 새벽같이 나가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저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언제나 그랬듯이 엄마가 조그맣게 밥상을 차려놓으셨더군요. 쪽지와 함께 말이죠. 예쁜 내 딸내미 미연아, 꼭 아침밥 먹고 학교 가야 한다. 알았지? 언제나 사랑해. 그 쪽지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네요.
그땐 엄마가 써준 쪽지가 귀한 줄도 모르고 읽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밥도 대충 먹고 학교로 향했어요. 집을 나서다가 마주친 동네 이장님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너무 놀라고 황망한 얼굴이었죠. 미연아, 배가 다 뒤집혔단다. 니네 엄마 아빠가 고기 잡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지 뭐냐. 아이고, 이를 어쩌냐. 온 동네가 지금 난리다. 다른 사람들도 7명이나 죽었대. 네? 뭐라고요? 이장님, 우리 엄마 아빠가 둘 다 돌아가셨다고요? 확실해요? 두 눈으로 확인하신 거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이며 구급차며 방송국 기자들이며 어린 제가 보기에는 이 좁은 어촌마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 같았어요. 난 아직 우리 엄마 아빠 시신도 확인 못했는데 어떤 기자들은 나보고 지금 심정이 어떠냐며 인터뷰까지 하자고 하더군요. 부모를 잃은 충격에 어린 내 마음은 문드러지는데 그 기자 면상에 침을 뱉어주고 싶었죠.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영안실에 안치된 부모님을 뵐 수 있었어요. 사고 난 지 좀 되어서 온몸이 퉁퉁 불었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론 우리 엄마 아빠 같지가 않았어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쁘고 날씬한데 이렇게 뚱뚱하지 않다고요. 분명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죽지 않았다고요. 옆에서 절 계속 도와주던 이장님도 절 껴안고 목 놓아 우시더군요. 아이고, 미연아, 이를 어쩐다냐. 불쌍해서 널 어쩌냐. 네 엄마 아빠가 생떼 같은 자식 하나 두고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았다냐. 전 결국 엄마 아빠 시신 앞에서 실신하였고 그 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 눈을 떠보니 이장님 댁이었어요. 이장님 댁엔 제 또래 쌍둥이 여자아이 둘과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었죠. 이 집안은 어찌된 일인지 남자들은 착한데 여자들은 사악하게 그지없었어요. 마을에서도 악명이 자자했죠. 이장님이 워낙 일도 잘하시고 인품도 괜찮으셔서 이장으로 뽑아준 거지. 사모님은 다들 싫어했어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이 쪽 찢어진 사모님이 날 노려보고 있더군요. 야, 너 아무리 니네 엄마 아빠가 죽었기로서니 다 큰 중학생 처녀가 이렇게 남의 집에 딥이 누워있어도 되는 거냐? 정신 차렸으면 얼른 일어나서 니네 집 가. 안방에 있던 이장님이 쌀쌀 맞은 와이프를 만류하더군요. 아유, 애가 사고로 부모 잃고 혼자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보내.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 보냅시다. 미연아, 얼른 마음 추스르고 좀 일어나 봐라. 아줌마가 밥 차려줄 거다. 먹고 가렴. 아, 네 이장님 감사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코살이 먹은 사모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부엌에서 작은 밥상에 대충 밥을 차려오더군요. 모래알 씹는 듯이 밥이 안 넘어가서 많이 먹지 못했네요. 깨작이고 있으니 이번엔 그 집 쌍둥이 딸내미들이 나오더군요. 야, 네가 뭐 새냐? 모이 먹는 것도 아니고 밥 가지고 깨작대고 있어. 복달아나게. 아, 머리 안 감은 것 좀 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밥 먹기 싫으면 얼른 니네 집 가서 좀 씻어라. 그 상태로 학교 오면 애미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기 딱 좋겠구만. 순간 머리끝까지 열이 확 받았어요. 야, 쌍둥이년들. 니네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게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로서 나한테 할 말이냐?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니들이 사람이냐? 더러워서 간다. 퇴! 전 화가 나서 이장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우리 집에 갔는데 텅 비어 있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이제 진짜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죠. 앞으로 밥은 어쩌고 돈은 어디서 구하지? 난 아직 일해본 적도 없는데 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내고 버스비는 어디서 충당하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엄마, 아빠,
나만 두고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뭐가 그리 급해서요? 사고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원망스럽기도 하더군요. 너무너무 미치도록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엉엉 목 놓아 우는 일뿐이었죠. 그때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님 때 큰아들인 상혁 오빠였죠.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며 참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따뜻한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깜짝 놀라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갔죠. 미연아, 또 울고 있었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많이 안 먹고 갔다며. 아무래도 우리 엄마랑 쌍둥이 동생들이 좀 불편했지? 내가 반찬을 좀 싸왔으니 여기서 혼자 편하게 먹어. 고마워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나 밥 먹을 동안만 마루에 앉아 있어주면 안 될까? 금방 먹을게. 아까까지만 해도 모래알같이 목구멍을 넘어가질 않던 밥이 상혁 오빠가 곁에 있어주니 잘 넘어가더군요. 그동안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밥 한 끼 못 먹었으니 배가 고플만도 했죠. 눈물 콧물 범벅에 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으니 오빠도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미연아, 혼자 살아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살아. 우리가 어촌마을이니까 생선은 넘쳐나잖아. 그거 구워서 먹고 내가 밑반찬들은 엄마 몰래 가져다 줄게. 밥 할 줄은 알지? 달걀도 가끔 가져다 줄 테니 국 끓이기 어려우면 달걀국이라도 끓여 먹고. 알았지?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더 이상 울지 말고 니네 부모님이 하늘에서 네가 이렇게 마냥 슬프게 있는 모습 보면 싫어하실 거야. 밝게 살아, 열심히. 알았지?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상혁 오빠는 어릴 적부터 참 따스한 사람이었어요. 오빠가 고약스러운 엄마와 쌍둥이 여동생들과 같은 피를 가졌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아빠인 이장님 성품만 닮은 게 틀림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밥 한 끼 든든하게 먹고 오빠의 위로를 받으니 조금은 살아갈 힘이 나더군요. 울 부모님을 잡아먹은 바다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중학생이었던 제가 그 어촌 마을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원망스러운 바다로 향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거든요. 중학교만 어찌저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포기했어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학교에 나가서 책 보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죠. 그땐 몰랐어요. 책 보고 공부한다고 당장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 배움을 무시했어요. 나중에 돈 좀 쟁여놓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면 된다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배움이란 건 때가 있더군요. 제 생활은 평생 가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결혼해서 자식이 셋이나 생기니 공부할 시간은커녕 소설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없더군요.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는 옛말이 틀리질 않았어요. 여튼 저의 배움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죠. 그럭저럭 일을 하며 20살이 되었고 늘 제 옆엔 상혁 오빠가 있었어요. 누가 먼저 사귀자란 말 없이 우린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죠. 상혁 오빠의 아버지인 이장님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배 한 척을 가지고 어부일을 하셨어요. 오빠도 당연히 그 일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일을 함께 도우면서요. 좁은 어촌마을이었기에 우리가 연인인 걸 숨길 순 없었어요. 샴쌍둥이처럼 항상 붙어 다녔거든요. 너희들 이참에 살림 합쳐버려라. 백날 첫날 손만 잡고 댕기면 뭐한다냐? 마을 어른들은 우릴 보고 놀리듯 얘기했어요. 오빠도 제가 성인이 되자 결혼 얘기를 자연스레 꺼냈기에 저도 오빠의 신부가 되고 싶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고약한 성격의 예비 시모와 쌍둥이 시누이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들인데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자니 두려움이 앞섰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과의 결혼 얘기가 나오자 웬 호랑이 마냥 표효하더군요. 야, 김희연, 내 아들 졸졸 쫓아다닐 때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다만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을 셈이냐? 아, 내 인연. 너 태어난 날이랑 시간 한번 줘봐라. 용한 무당이 있는데 니네 궁합 한번 보고 안 좋게 나오면 절대 결혼 안 시킬 줄 알아. 전 예전에 엄마로부터 들은 제가 태어난 시간과 생일을 예비 시모에게 알려줬어요. 며칠 후 다시 불려갔지만 예상대로 예비 시모는 또 지랄을 하더군요. 궁합이 안 좋게 나왔다면서요. 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무당이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을 상이란다. 애미로서 이 결혼은 절대 용납 안 되니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아예 다른 마을로 가서 살라고. 그때 예비 시부인 이장님이 구세주처럼 등장했어요. 아니, 당신 또 무당한테 가서 돈 바친 거야? 그놈의 무당이니 점이니 귀신이니 그런 것 좀 믿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대체 그동안 무당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야? 안 그래도 쪼달리는 살림 거덜릴 참이야. 미연이랑 상혁이 그냥 결혼시켜. 요즘 시대에 미연이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여자애가 또 어딨다고. 니네들 이 앞에 내 말 들을 필요 없고 얼른 결혼식 준비 시작해라.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니, 아버님. 제가 결혼해서 정말 잘할게요. 저희 아이 낳고 행복하게 부지런히 잘 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사고로 갑자기 잃은 그날부터 한 6, 7년간을 이장님께서 친아버지처럼 정말 잘 보살펴 주셨어요. 돈 벌어야 하는 책에 일자리도 많이 연결해 주셨고요. 시모가 극렬히 반대하는 결혼까지 승낙해 주시니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 아빠가 보고 싶기도 했고요. 다행인지 어쩐지 시모는 시부 말에는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는 타입이라 우리 커플은 다행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20살 초반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그랬는지 체질이 임신 체질이었는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이가 금방 들어섰어요. 예전에 친정엄마 살아계실 적 절 임신하셨을 때 입덧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엄마를 꼭 닮았더군요. 밥 냄새도 못 맡겠더라고요. 식구들 밥 차리다가 울렁울렁하며 화장실 가서 다 토해버리기 일쑤였죠. 야, 이 거지 같은 계집애가 우리 집에 숟가락 얹더니 백날 첫날 토하기만 하네 아주. 너 집안일 안 하려고 일부러 입덧 심한 척하는 거지? 우리 엄마 빨래면 내 빨래 다 해놨어? 나 시내로 데이트하러 나가야 하는데 블라우스가 아직도 빨래통에 그대로 있잖아. 입덧 탓에 하도 토해서 목구멍에서 피가 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첫째 시누이가 저러더이다. 사람이 아닌 게죠. 아니 아가씨, 지금 입덧 때문에 피까지 토하는 걸 보면서도 빨래 소리가 나옵니까?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 그 정도 빨래는 직접 하세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난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저한텐 계속 야야거리실 거예요? 맨날 나한테 고등학교도 못 나온 바보라고 놀리면서 교양머리는 나보다 더 없네요. 아무리 동갑이라도 예의가 아니죠.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시누이한테 지랄이야. 저와 시누이는 머리채를 잡고 싸웠어요. 어릴 적부터 한 동네 살았고 동갑이라 격없이 지내다 보니 저도 시누이긴 했지만 제가 함부로 대하는 걸 용납하기 어려웠죠. 저 멀리서 남편이 달려와서 저와 시누이의 육탄전을 겨우 말렸어요.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야, 너 임신한 새언니 머리채를 잡고 뭐하는 거야? 애기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짓 하는 거 목격하면 동생이고 뭐고 흠신 두들겨 패버릴 줄 알아. 다 같이 한 집에 살았기에 트러블이 늘 있어 왔지만 그래도 남편이 항상
든든히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우리 색시 괜찮아? 아기 놀랐겠다. 어서 들어가서 쉬어. 밥상은 내가 차릴 테니. 이까지 밥이 무엇이 중헌디? 우리 색시 고생시키네. 자기한테 미안해 늘. 아우 괜찮아 여보.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편짜서 날 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이랑 자기가 방패막이가 돼주니 그나마 든든하구만.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저와 동갑인 쌍둥이 시누이들은 성인이 됐지만 미성년자일 때와 다름없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세세한 것까지 언급하자면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내 자식들이 고모 닮으면 어쩌지?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쌍둥이 중 첫째 신우는 읍내 다방이랑 나이트, 콜라텍 같은 유흥업소를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평온한 시골 생활이 안 맞는 타입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남자들 만나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다녔어요. 몇 년을 그렇게 백수 생활하다가 결혼한다며 집에 웬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 다 벗겨진 30살 연상의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더군요.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아니 인연이 미쳤나? 너 아빠랑 동갑인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어떡하냐? 아니 아재요. 아재는 나이 먹었으면 그 나이 또래 여자를 만날 것이지 20대를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외모로만 보면 할아버지 같던 그 남자는 허허 웃으며 007 가방같이 생긴 돈가방을 열어서 현금 뭉치를 보여주더군요. 그래도 초면에 예의를 갖춰야 하니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제가 일찍이 본처와 사별하고 가진 게 돈뿐인 사람입니다. 장성한 자식이 이미 2명이나 있지만 상순이를 보는 순간 복숭아 같은 미모에 홀딱 빠져버렸지 뭡니까. 이미 상순이 뱃속에 제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시고 이제 결혼 허락해 주시지요. 돈 좋아하던 시몬은 돈 뭉치를 보자 눈이 돌아가더군요. 그래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고 국경이 어딨답니까? 아이고 이 돈이면 우리 가족 1년간 생활비하고도 남겠네. 우리 딸이 이미 임신했다니깐 어서 빨리 식 치릅시다. 식장 잡고 날짜랑 시간만 알려주세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결혼해서 이 아기 낳고 남편이랑 잘 살게요 엄마. 시부는 화가 나서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첫째 신우는 콜라텍에서 만난 돈 좀 있는 노인네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기를 낳고 평온하게 사나 했는데 아기가 돌되기도 전에 짐을 싸서 시댁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아니 아가씨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친정에서 며칠 쉬다 갈 거예요? 넌 상관도 하지 마. 엄마 아빠 나 쫓겨났어. 그 미친 노인네가 나보고 애기 데리고 집에서 나가래. 이혼 도장 찍는다고 난리야. 시모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너 이게 무슨 꼴이야? 갑자기 이혼은 왜? 아기 머리카락 뽑아서 친자검사를 해봤나 봐. 자기 애가 아니라고 나오니까 당장 나가라는 거야. 아무리 자기 애가 아니라도 피덩이 같은 아기랑 와이프를 내쫓을 수 있는 거야? 그 망할 영감탱이. 시부는 한숨을 푹 쉬며 시누이를 다그쳤어요. 야 박상순, 너 맨날 유흥업소 선전하더니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그럼 우리 손주는 대체 누구 아기란 말이야? 아기 아빠가 누구냐고. 나도 몰라 누가 아빠인지. 그때 당시 남자가 한둘이었어야 말이지. 어떻게 나 이제. 이렇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안고 첫째 시누이는 소박을 맞은 채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잠잠해질 때쯤 이번엔 둘째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더군요. 무려 의사 남친과 말이죠. 엄마 아빠, 난 젊고 잘생긴 전문직 남친이랑 결혼하려고요. 언니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안 한다고요. 무려 서울에서 일하는 정형외과 의사예요. 시내 호텔에서 상견례 할 거니까 정장 한 벌씩 사러 백화점 갑시다. 내 남친이 사준다네요. 시모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뭐? 정형외과 의사? 아우 여보, 우리 둘째 딸이 제대로 된 놈 하나 물어왔네요. 우리 의사 사위 보게 생겼어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시부는 들뜬 시모를 다그쳤어요. 이놈의 여편네야, 거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가서 잘 사는 꼴 봐야 마음이 놓이지. 그때까지 아빠는 마음 못 놓겠다. 네 언니가 저렇게 이혼당하고 오는 꼴을 봐서리. 에휴. 어찌저찌 상견례를 마치고 둘째 시누이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게 호텔 결혼식을 치렀죠.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결혼식에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그렇게 서울 올라가서 잘 사는가 싶더니 하루는 둘째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야 미연아, 아니 새언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에? 무슨 돈이요? 의사 남편이 생활비 많이 안 줘요? 돈도 잘 번다면서요. 의사이긴 해도 개원할 때 워낙 들어간 돈이 많다면서 잘 안 주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돈을 엄청 뜯겼어. 뒤늦게 사기당한 걸 알았는데 급한 맘에 사채까지 받아서 돈을 넣어서 이자가 엄청 세서 언니가 한 1,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네? 저한테 지금 1,000만 원이 어딨어요. 경찰엔 신고했어요. 얼른 남편한테도 말씀하세요. 부부간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야죠. 우리 남편이 이 사실 알면 날 쫓아낼지도 몰라. 안 그래도 난 고졸이고 자기는 엘리트라며 얼마나 날 무시하고 하대하는지 몰라. 일단 오빠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럼 아가씨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 볼게요. 저랑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후 범인이 다행히 한국에 있어 바로 잡혔다더군요. 아가씨와 우리 부부는 바로 경찰서를 향했어요. 그런데 범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아가씨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가씨도 너무 황당해서 따져 묻더군요. 아니, 당신 여기 웬일이야? 나한테 보이스피싱한 범인 잡혔다고 해서 경찰서 온 건데? 병원은 어쩌고 여기 와 있어? 지금 진료 볼 시간 아니야? 그 옆에 있던 경찰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다 말해줬어요. 이놈의 새끼, 사기 전과 시범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요? 아줌마, 이놈한테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놈이 또 자기 의사라고 뻥쳤죠. 여자 전부 빠삭하게 다 알아낸 다음 목소리 변조해서 보이스피싱까지 하고 이거 진짜 못된 놈입니다. 이번에 빵에 들어가면 징역 세게 좀 먹을 거예요 아마. 네?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사기친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요? 목소리 완전 다른 사람이었는데 변조한 거였어? 이 나쁜 새끼야. 내 팔자야. 내 주변 사람들 다 내가 의사 남편만 나 잘 사는 줄 아는데 이 개망신을 어쩔 거야. 그렇게 둘째 시누이의 결혼도 사기로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시누이 앞으로 빚만 잔뜩 남긴 채 의사 행세를 하던 그 남자는 깜방으로 가고 말았죠. 쌍둥이 시누이들은 각각 이혼녀가 되어 시댁으로 다시 기어들어왔고 대가족의 합가가 시작되었죠. 전 그 사이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북적이는 가족들 틈에서 지지고 볶고 지내면서 왜 분가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구박은 다 듣고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노예처럼 집안일 다 하며 지냈는데 말이죠. 그땐 저도 20대라 너무 어린 나이였고 남편도 시부일을 도와 계속 어부를 살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격 나쁜 시모는 괜히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제게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차린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밥상을 엎어버린 적도 있었고 이미 다해서 널어놓은 빨래를 땅에 팽개치며 다시 빨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핏대 세우며 저도 대들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속으로 시모가 어디 가서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얄미웠죠. 그렇게 시모와 트러블이 있을 때면 시누이 둘이 합심하여
제게 2차로 폭언을 쏟아붓더군요. 마치 고약스런 시모가 새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야, 너 우리 엄마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얕잡아보지 말고 건강하실 때 잘해. 가난한 고아 걷어 좀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냐.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뭐. 고아란 말에 울컥하더군요. 야, 네가 나보고 야라고 하니까 나도 시누이 대접 안 할란다. 내가 일찍이 조실부모한 게 내 탓이냐? 그렇게 소중한 엄마를 뒀으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서 네 엄마 네가 챙겨. 왜 나한테 집안일 다 시키고 우리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다 생활하면서 나한테 쌍으로 맨날 지랄들이야. 나라고 뭐 평생 욕먹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도 이제 새 아이의 엄마라고. 너도 그렇게 이혼당하고 왔으면 철 좀 들어라 이 쌍둥이년들아. 제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바락바락 핏대세하며 따지고 드니까 무서웠는지 쌍둥이들은 씩씩대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 다음부턴 절 구박하는 게 좀 덜해졌어요. 역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적당히 지랄을 해줘야 만만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악독하게 대했던 천벌을 받은 것인지 시모는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만 해도 요양원이나 간병인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고 돈도 없던 시골집이었기에 반신불수가 된 시모를 집에서 모시는 수밖에 없었죠. 집안의 장남인 남편이 동생들을 불러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쓰러지시고 아버지도 점점 기력이 쇠하시니 딸내미들이 니네가 우리 와이프 도와서 적극적으로 간병에 나서. 내 와이프는 피도 안 섞인 사람이지만 너넨 엄마 딸이니까 엄마 기저귀 수발도 니네가 들고 말이야. 쌍둥이 시누이들은 본인 엄마 똥기저귀 가르란 말에 질색을 하더군요. 아, 오빠, 난 비가 약해서 그런 거 못해. 새언니가 옛날부터 험하게 살아왔으니 그런 건 야무지게 잘할 거야 아마. 그쵸 언니? 야, 너 그게 새언니한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언니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은 다 떠넘기려고 해? 니네 엄마 간병 새언니한테 맡기는 걸 내가 보기만 하면 혼날 줄 알아. 알았어. 남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처음 몇 번은 간병을 하는 신용만 하더니 한 달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쌍둥이 신우들이 지네끼리 짜고 야반도주를 한 거였어요. 중풍 걸려 누워있는 본인들 엄마를 버리고 말이죠. 진짜 사람이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쪽지엔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서울로 올라가서 꼭 성공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 좀 잘해줘요, 새언니. 오빠, 아빠, 다들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봬요. 너무너무 열이 받더군요. 아니, 아가씨들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나한테 어머님 간병 다 맡기고 도망간 거 아니냐고. 어떻게 딸들이 이럴 수 있어? 친딸 맞아? 아, 이기집 애들. 결국 이렇게 토끼는구만. 당신한텐 진짜 면목이 없어. 시집와서 맨 고생만 시키고. 이 소식을 들은 시부도 깜짝 놀라고 심란해하며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이죠.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딸들을 잘못 키웠구나. 지 엄마가 저렇게 쓰러져 있으니 도망가는 꼴이라니. 집사람이 며느리인 널 맨날 구박하고 욕하고 있어도 어쩌겠니. 목숨 붙어있는 사람이니 어떻게든 돌봐야지. 너한테 미안하지만 셈이 간병 좀 부탁하마. 나랑 상혁이랑 최대한 돌아가며 하자꾸나. 우리 부부와 시부가 돌아가며 하게 된 시모 간병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시모는 그 후로 무려 10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죠. 저도 사람인지가 시모가 돌아가시자 후련한 반, 슬픈 반인 감정으로 눈물이 나오더군요. 훌쩍이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오더군요. 여기 이 노인분 보호자 되십니까? 무단횡단 하시던데 눈에 초점이 없고 인적사항을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해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여기 장례식 명함이 나와서 와봤습니다만. 경찰이 데리고 온 노인은 바로 시부였어요. 우리 부부는 놀라서 시부에게 물어보았죠. 우리 시아버님 맞아요.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 돌아가셔서 충격이 크셨나? 경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병원에라도 모시고 가봐야겠네요. 요즘 시부가 좀 깜빡하는 게 있었지만 나이가 드셨으니 그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중풍 걸려 누워있는 시모에게만 온 신경이 팔렸기 때문에 시부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시부는 이미 상당히 치매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제 시모가 돌아가셔서 똥기저귀 갈고 밥 먹여드려야 할 필요는 없겠구나. 조금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은 저에게 쉴 시간을 안 주더군요. 치매에 걸린 시부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최대한 상황 설명을 해드렸어요.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에 시부도 꽤나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시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쌍둥이 시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언젠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이 간병하기 싫다며 집 나간 지 10년이 넘어서야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집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글쎄 뭔지 아세요? 엄마 돌아가셨다며.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 우리 명의로 좀 해줘. 그 말을 듣자 남편이 흥분하더군요. 전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크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야, 이 미친년들아.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와놓고 이제 와서 엄마가 남긴 돈을 달라고? 엄마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었으니 이제 그만 꺼져. 심지어 아버지 치매 판정 받으셔서 우리 집 사람이 시아버지 치매 간병까지 하고 있으니 재산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지. 니년들이 대체 한 게 뭐냐? 썩 꺼져버려. 다시 한번 내 눈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비치면 아주 아작을 내버릴 줄 알아. 뭐? 아빠가 치매라고? 아빠, 우리 아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직도 안 꺼지고 뭐하냐 이년들아. 네가 그럼 새언니 대신해서 아빠 치매 감명 해드리든가. 뭐? 아, 난 서울 가서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서. 미안해요, 언니 오빠. 그럼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난 이만 서울 올라갑니다. 다음 애들 봅시다. 지네들 아빠 간병하란 소리에 시누이들은 쥐새끼 마냥 꽁무니를 빼더군요. 그동안 봐온 게 있으니 시누이들한테 전혀 기대도 안 했죠. 그렇게 또 기나긴 치매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장성하여 서울로 대학을 갔고 남편은 시부모까지 일하느라 한 달에 단 하루도 못 쉬고 계속 고기를 잡아야 했죠. 다행히도 시부가 치매 약을 먹은 뒤로는 치매가 천천히 진행되었고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착한 치매였어요. 아이 셋에 대학 등록금을 대야 했고 기혼 이상으로 고기가 잘 안 잡혀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게의 수입은 점점 줄었어요. 제가 시부만 바라보고 집안일만 할 수는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어쩔 수 없이 시부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놓고 거실에는 홈캠을 설치했으며 집문을 잠근 뒤 몇 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했어요. 그렇게라도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마트에서 계속 서서 카운터 알바를 하고는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그동안 치매 걸린 시부가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고 기저귀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어느 날 밥을 하려고 쌀통을 열어보니 쌀이 부쩍 줄었더라고요. 마트에서 일하다가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요즘 쌀통에 소 떼시는 것 같아. 대체 뭐 하시라는 걸까? 아버지가? 아유, 쌀통을 혹시 변기라고 착각하시고 소면 보시는 거 아니야? 얼른 홈캠 부엌으로 돌리고 살펴봐봐. 남편 말대로 홈캠을 부엌 쪽으로 돌리고 시부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최대한 줌을 당겨서 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시부가 웬 돈다발을 쌀통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전 쌀통을 거의 가득 채워 넣는 게 습관이 된 터라 침에 걸린 시부가 생각하기에 그곳에 뭔가를 넣는 게 벅차 보였는지 며칠에 걸쳐 쌀통을 조금씩 비운 거였죠. 얼른 알바를 마치고 놀란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시부에게 물어봤죠. 아버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어디서 난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서 훔치신 거 아니에요? 침에 걸린 시부는 눈물을 흘리며 박씨, 건너집 박씨 아저씨를 찾더군요. 박씨 아저씨는 시부와 거의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내온 한 동네 사람이었죠. 박씨 아저씨를 찾아가 혹시 아는 게 있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분의 말에 놀라고 말았죠. 이 시아버지가 초기에 치매 판정 받았을 때쯤이지 아마. 저기 뒤에 지금은 개발된 산 있지. 니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긴 한데 그게 원래는 전혀 쓸모없던 땅이었잖냐. 근데 갑자기 개발되어서 무려 10억 넘게 받았다. 네 시아버지가 그나마 정신 멀쩡할 때 다른 사람한테 팔고는 다 현금화해서 나한테 맡겨놨어. 혹여나 그 쌍둥이 딸년들이 알면 다 뺏어갈 거라고. 내가 그 돈 맡아주는 대가로 1억을 네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자, 여기 변호사 대동해서 계약까지 했다. 치매가 중증이 되어 정신 없어지면 자기한테 현금 한 뭉치씩 달라더라. 자기가 큰아들 부부한테만 물려줄 거라면서 말이야. 난 걱정되면서도 계약한 게 있으니 맡아두고 있으면서 요즘에서야 하나씩 주고 있었던 거야. 이제 네 시아버지 의중을 알았을 테니 그 쌍둥이 딸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니네 부부가 이 재산 다 가져가서 편하게 살려무나. 저와 남편은 박씨 아저씨 말을 듣고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착하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울 박씨 아저씨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는 10억이 든 현금 상자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부부는 시부를 끌어안고 셋이 한참 동안 또 엉엉 울었네요. 아버님, 그래도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 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 호강시켜드릴 테니 앞으로 간병인도 여러 쓰고 서로 편하게 웃으며 지냅시다. 아버님도 그동안 어부일 하시느라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러자 거의 말을 못하시던 시부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며느리야, 고맙다. 감동이었어요. 마치 치매 걸리기 전 인자했던 시부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 돈의 일부를 정말 알차게 사용했네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불러 지금껏 말만 들어본 고기 뷔페라는 것도 가보고 시내에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간병인도 여러 붙였고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진 아버님 요양원에 안 보내고 저희와 함께 지내려고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네요. 이제 간병인도 여러 붙어서 제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고 있네요. 50 넘어 살아보니 인생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서울로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식들로부터 희소식 듣는 재미. 남편과 농담 따먹게 하고 옛날 일 추억하며 대화 나누는 재미 등. 이렇게 작은 행복 놓치지 않고 지금처럼 소박하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